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부터 메쉬에 관련된 예제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스허퍼에서 메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 목적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러한 सब디비전이라는 면 분할 방식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유기적인 형태, 둥글둥글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메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우선은 सब디비전, 이 면 분할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A의 형태, 굉장히 단순한 형태죠. 사각형 면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A의 형태를 점점 D와 같이 부드러운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형태를 점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सब디비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면 분할 방식인데요. 하나의 면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시 4개의 면으로 분할을 하고요. 그 4개의 면 분할된 것 중에서 또다시 하나를 또 4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또 4개로 쪼개고 이렇게 면을 계속 분할해 가면서 점점 둥글둥글한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सब디비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A 형태 단순한 사각형이나 삼각형 면으로 सब디비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메쉬의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메쉬를 만들고요. सब디비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सब디비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우리도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스호퍼에서 몇몇 플러그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우선 일반적인 넙스 형태의 서피스를 분할을 하는 쉽게 분할을 하게 해주는 런치박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쉬의 형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메쉬 에딧과 위버버드라는 두 개의 플러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예제에서 만들고자 하는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입니다. 좀 유기적인 형태로 제가 그냥 필로우라는 베개처럼 블록블록 엠보싱 형태가 나와 있는 그러한 메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시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 단순한 형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면 분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의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스호퍼에서 이 예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피니션이 아까 보셨던 그 필로우 형태를 만드는 데피니션이고요. 자, 결과물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결과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넙스 서피스는 바로 이러한 형태예요. 자, 굳이 extrude point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제가 두 가지 형태의 객체, 이 바닥에 있는 육각형의 커브들과 그 다음에 그 중심점을 노말 방향으로 이동시킨 이 위치에서의 점, 이 두 개를 extrude point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커브를 한 지점으로 이렇게 extrude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들은 모두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삼각형의 형태, 요 삼각형의 형태를 나중에 메쉬로 넘겨서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extrude point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면을 만드는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형태로 면을 만들어야 그거를 메쉬로 가져가서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결과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파일을 열고요.
자, 우선 가장 먼저 곡면의 서피스를 라이노에서 만들어 와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을 쓰겠습니다. 자, 플레인이라는 명령어로 원점을 기준으로 뭐 아무 크기나 사각형 서피스 면을 만들고요. 자, 이거를 곡면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리빌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개수를 너무 많이 하지는 않고요. 한 3개. 자, 3개로 포인트 카운트를 변경을 시키고 다시 포인트 on 이라는 명령어로 컨트롤 포인트를 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에 보이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서 이제 곡면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임의의 형태로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전 대충 이러한 형태로 곡면을 만들었고요. 이 서피스를 그래스허퍼로 불러와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set one surface. 자, 이렇게 불러왔고요. 자, 라이노에 있는 서피스는 잠깐 하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서피스를 아까 제가 육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피스를 육각형으로 분할해주는 헥사고널 셀. 자, 헥사고널 셀이라고 바로 런치박스 런치박스 플러그인을 깔면 나오는 여러 가지 패널의 형태를 쉽게 만들어주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헥사고널 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쿼드, 삼각형 등등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연결시켜봐서 결과 서피스나 결과 커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하나씩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헥사고널 셀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피스 연결시키고 몇 개씩 쪼갤 건지 UV 값으로 넘버 슬라이드를 넣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까지만 쪼개보도록 할게요. 넘버 슬라이드 U값, 그 다음에 하나 복사를 해서 V값, 육각형을 우선 한 요정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20까지 한번 10에서 2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값을 조금 더 올리고 다시요. 10에서 20. 네. 자, 10에서 20 슬라이드로 좀 육각형이 예쁘게 나오도록 개수를 조정을 해볼게요. 네, 대략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육각형이 이렇게 벌집 모양의 육각형이 잘 나오도록 개수를 조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은 2개입니다. 셀이라고 되어 있는 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육각형 혹은 나머지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이제 오각형이 되겠네요. 이 오각형의 중심 여기가 포인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자, 그 센터 값 포인트들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익스트루드 포인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서피스를 만들어 볼 건데 우선 단순하게 move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이 점을 우선 Z축 방향으로 옮겨 볼게요. 자, 유닛 Z를 사용을 하고요. 이 중심점들을 move 얼마만큼 이동시킬지는 넘버 슬라이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Z축으로 포인트들이 이동을 하는 데피니션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은 셀 커브와 B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동시켰던 점들을 가지고 자, 이러한 식으로 삼각형 형태의 볼록볼록 솟아오른 그러한 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단순히 모든 점들이 Z축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유닛 Z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위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곡면이니까 각각의 점들의 노말 방향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그 해당 점들이 그 위치에서의 노말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요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노말 방향이라는 그 노말 벡터를 찾으셔야지 그 벡터 곱하기 몇 해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 t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싹 지워주고요. 우선 벡터를 찾아볼 건데요. 자, 벡터를 찾아보는 방식은 그러니까 서피스 공면 서피스 상에서 특정 점에서의 노말 벡터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두 가지 컴포넌트를 꼭 쌍으로 쓸 건데요. 자, evaluate surface, 자, 이것과 그 다음에 surface closest point, 이 두 가지를 항상 세트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세트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요 n 부분 노말을 저희가 벡터로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n을 찾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컴포넌트를 항상 쌍으로 쓰는 건데요. 자, 먼저 요 UVP와 UV를 먼저 연결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rface Closest Point는 단면으로 봤을 때 어떠한 서피스가 단면에서 이렇게 있다 치고요. 그게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이 서피스 위쪽에 점이 있다라고 칩니다. 그러면 Surface Closest Point는 서피스 면과 그 점과의 최단 거리 한 요쯤 되겠죠. 여기가 아마 최단 거리일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보다는 이 최단 거리 위로 옮겨진 점, 그게 P가 되고요. P는 결국엔 요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UV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곡면 서피스의 이 점의 위치는 어딘지 그 UV 값을 찾아주게 돼요. 자, 그렇게 찾은 이 점에서의 UV 값을 다시 evaluate surface에 연결시켜주면 그 결과값인 n, 이 점에서의 노말 벡터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서피스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 곡면 서피스가 되겠죠. 자, 얘를 요 S에다가 서피스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요. 자, 그러면 그 서피스에서의 최단 거리를 계산할 점, 자, 아까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서피스 위에 있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져 있는 점을, 자, 지금은 이 셀에서 나온 센터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센터 값은 거의 이 서피스 위에 얹혀져 있을 거예요. 거의. 하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점도 있긴 하겠죠. 자, 보시면은 한번 헥사고널 셀 켜 보시면 거의 뭐 서피스 위에 있나 보네요. 아니면 아주 약간 점의 위치가 다르던가 그럴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는 자, 요 엑스트루드는 잠깐 끄고요. 서피스 켜놓고, 자, 이 헥사고널 셀이 만드는 이 센터점, 이 서피스 위에 있는 이 점과 가장 면과 가까운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 서피스 위에서 그 점의 UV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다시 UV 값이 나왔어요. 이 각 점의 UV 좌표값이 나왔으니까 다시 evaluate surface를 사용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서피스는 처음 만들었던 서피스가 연결이 되고요. 자, 해당 UV 값, 좌표 값들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요 서피스, 곡면 서피스 위에 각 점에서의 노말 벡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곡면의 각 지점별로 플레인이 만들어지고 노말 벡터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이 n 부분에서 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값을 이제 특정 값을 줘서 한번 곱해 볼게요. 자, n에다가 제가 만약에 한 10을 곱한다 치면은 그 벡터 플러스 거리값은 10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걸 한번 무브에다가 t에다 연결시키겠습니다. 10배 거리를 늘렸던
벡터를 무브에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요. 자, 이 점이 이제 바깥으로 움직였죠. 아까는 Z축으로만 갔는데, 자, 이번에 약간 공면의 노말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익스트루드 포인트에 살펴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아까 Z축으로 한 걸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살짝 복사를 해서, 자, Z축으로 똑같이 10만큼 이동시킨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녹색으로 지금 프리뷰가 나타나는 게 그냥 단순 Z축으로 이동한 거고, 빨간색이 노말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뭐 형태적인 차이는 많이 없지만 제 디자인 컨셉이 그렇다 하면은 공면의 노말 방향으로 점을 이동시켜서 형태를 제가 특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포인트에서의 노말 방향으로 제가 포인트, 익스트루드 포인트로 면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중간에 더 뭔가를 작업을 추가시켜 볼게요. 자, 뭐냐면 모든 점들이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어트랙터에 관련된 예제를 했을 때 많이 다뤘던 것처럼 특정 점과 아까 육각형의 중간점들 센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멀면 뭐 많이 익스트루드가 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조금만 익스트루드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어트랙터 개념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노에서 점을 하나 갖다 놓고요. 요 내부에 점을 하나 갖다 놓고요. 그 점을 포인트로 끌고 오겠습니다. set one 포인트로 점을 끌고 왔고요.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이 센터와 점 하나의 거리를 계산을 할 거니까 뭐 두 가지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디스턴스 기준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어트랙터가 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단순한 디스턴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풀 포인트를 쓰셔도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스턴스. 만약에 이 기준점, 이 어트랙터의 역할을 하는 점이 여러 개, 한 두세 개 된다 치면은 당연히 풀 포인트를 쓰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하나만 있다 치면은 그냥 디스턴스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센터에서, 자, 헥사고널 셀의 센터에서 방금 그 기준점까지, 참조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했고요. 자,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있으면 조금, 멀리 있는 애들은 많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리맵 넘버스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턴스 값을 그대로 V에 연결시키고, 현재 소스 도메인, 이 디스턴스 값들의 전체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딘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 바운즈를 사용을 해서 한번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디스턴스 값이 모든 디스턴스가 다 한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운즈 앞에는 플래튼 작업을 굳이 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디스턴스 결과값이 여러 개의 리스트로 쪼개져 있을 경우, 아마 여기 그러면 점선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연결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꼭 바운즈 앞에 플래튼을 해 주셔야 모든 데이터 사이에 범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굳이 플래튼을 안 해도 한 리스트 안에 디스턴스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플래튼을 안 할게요. 자, 이 바운즈의 값이 이제 s 소스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제가 변환하고자 하는 타겟 도메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uct 도메인을 사용을 해서 우선 t에 연결을 시켜 놓고요. 자, 지금은 뭐 대략 0부터 20까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A, B 둘 다 0부터 20 이동하는 거니까 뭐 대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부터 뭐 한 이 정도로 한번 해 놓고요. 자, 이렇게 변환된 치환된 값을 이 멀티플리케이션의 10을 제거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 근처에 있는 삼각형들은
조금 익스트루드가 되겠고요. 점과 멀리 있는 삼각형들은 조금 많이 익스트루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이 곱하기 값을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올려야겠네요. 한 5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이 티나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면을 분할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높이 값이. 이렇게 된 거를 줄어들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초기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티가 많이 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낮은 값 3도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조금 튀어나오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 작업은 끝났습니다. 익스트루드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단순한 오픈 비랩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별개의 오픈 비랩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메쉬 분할, 아까 सब디비전 작업을 할 건데요. 우선은 메쉬로 변환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얘는 비랩이기 때문에 얘를 메쉬로 변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뒷부분에 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이 넙스 서피스가 가장 단순한 형태인 삼각형 혹은 사각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비랩을 다 디컨스트럭트로 디컨스트럭트 비랩으로 분해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면들, 모든 이 결과 비랩이 삼각형으로 쪼개지겠죠. 왜냐, 가장 단순한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컨스트럭트 비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페이스는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한 면을 메쉬로 가장 단순하게 바꾸는 방법은 심플 메쉬를 사용하는 겁니다. 심플 메쉬. 자, 이 심플 메쉬는 삼각형 혹은 사각형 면으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사각형도 곡면으로 되어 있다, 혹은 전체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곡면이다, 그러면 이 단순 심플 메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단순한 형태인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 메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컨스트럭트 비랩으로 삼각형 면으로 쪼개진 얘를 페이스를 연결시키시면 그냥 바로 메쉬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메쉬로 이 하나하나가 결국엔 메쉬 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결과물을 한번 패널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메쉬가 다 쪼개져 있죠. 아까 어디죠? 4개짜리 메쉬. 예를 들어서 여긴가 봐요.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4개의 메쉬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자, 얘를 우선 여기에 있는 모든 메쉬 페이스를 다 조인을 시킬 거예요. 단순히 그래스호퍼가 제공하는 비랩 조인, 메쉬 조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 플러그인을 깔았던 위버보드라는 플러그인의 조인 기능이 있습니다. 메쉬를 조인하는. 그래스호퍼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쉬 조인보다는 이 위버보드가 제공하는 메쉬 조인이 좀 더 잘 작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위버보드가 제공하는 조인 메쉬즈 앤 웰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죠. 아까 이렇게 리스트들이 쪼개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대로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flatten, m에다가 flatten을 넣어서 한 덩어리로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한 덩어리 1218개의 점들과 406개의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위버보드의 메쉬 조인 같은 경우 여기 W 부분에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웰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면이 이렇게 딱 있다 치면은,
자, 점들이 버텍스가 여기, 여기,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점이 있겠죠. 이렇게 중복된 지점에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1218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웰드 기능은 이 중복된 점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 용접을 시키겠느냐, 웰드를 시키겠느냐 하는 옵션이에요. 자, 얘를 현재는 이제 false로 되어 있을 텐데, 자, invert로 true로 바꿔 버리시면 1218개의 점이 확 줄게 되죠. 224개의 버텍스로 확 줄게 됩니다. 뭐 페이스의 개수는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자, 거의 뭐 6분의 1로 점의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 웰드를 키거나 안 키건 굳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웰드를 키면 메쉬 데이터 자체가 좀 간소화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더 무거운 형태로 작업을 했다면 이렇게 메쉬 버텍스의 개수를 용접을 시켜서 떨어뜨리면 데이터의 양이 줄어드니까 좀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굳이 얘를 하건 안 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결과물로 메쉬 한 덩어리, 모든 페이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메쉬 한 덩어리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메쉬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다 끄고 얘만 잠깐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메쉬의 형태는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 유기적인 형태로 सब디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सब디비전 방식은 캐트멀 클럭이라는 सब디비전 방식입니다. 자, 캐트멀 CATMULL 이라고만 치시면 자, 위버버드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캐트멀 클럭 सब디비전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캐트멀이라는 사람과 클라크라는 사람, 이 두 명이 개발한 평면 분할 방식이에요. 자, 그거를 사용을 해서 면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자, 캐트멀 클락은 크게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M, 어떠한 메쉬를 분할을 할 거냐, 요게 연결되겠죠. 자, 연결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몇 번 분할을 시킬 거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한 번 분할되면 4개의 면으로 되고 또 4개가 또 분할이 되면 16개의 면, 이렇게 막 증가를 하나 보니까 이 레벨 몇 번 सब디비전 할 거냐라는 거를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형태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L 부분에 1에서 3까지의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한 번 सब디비전 한 거, 그거를 또 한 번 सब디비전 한 거, 3번 सब디비전 한 거. 3번 이상은 더 이상 सब디비전 해봤자 그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더 둥글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레벨 값은 최대 한 3번 정도만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아까 सब디비전 하기 전에 이 메쉬 결과물과 सब디비전 후의 결과물을 베이크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 자, 좀 뒤집어졌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 면 분할을 해서 하나의 둥글둥글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유기적인 형태를 단순 넙스 기능만 가지고 만들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섭디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라스호퍼에서는 얘를 메쉬로 변환을 해서 메쉬를 सब디비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면 분할은 이렇게 캐트멀 클락 सब디비전으로 했는데, 자, 얘를 아까 베이크 했을 때 보시면은, 자, 얘는 오픈 메쉬입니다. 그냥 한 면이잖아요. 두께가 없는 면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만약에 3D 프린팅 한다 치면은 렌더링을 한다 치면은 상관은 없어요. 두께가 있건 없건 말건 렌더링 이미지만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3D 프린팅으로 실제 모형을 만들 때는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메쉬에 두께가 있어야지 3D 프린팅이 되겠죠. 자, 두께를 쉽게 줄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위버버드에서
thickness. 자, 메쉬 thicken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위버버드 메쉬에 두께를 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쉽게 두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버버드 메쉬 thicken에서 자, 메쉬 부분에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두께를 줄 것인지 지금 기본값이 5인데 결국엔 5mm 두께를 주게 되는 거죠. 좀 너무 두껍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2mm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mm로 두께가 들어간 것 같고요. 얘를 한번 베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두께가 2mm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 2mm 두께만큼 메쉬의 면을 클로즈드 메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3D 프린팅 3D 프린터 장비를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सब디비전 표면 분할을 하고 두께를 주느냐 아니면 두께를 먼저 주고 표면 분할을 하느냐, 이 두 개가 약간 달라요, 형태가. 자, 지금 면 분할을 하고 두께를 준 거를 잠깐 옆으로 빼놓고요.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thickness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면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꿨고 이제 두 번째 두께를 주고 면 분할을 했던 거를 한번 베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보시면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면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너무 얇게 나왔네요. 얘를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thicken 값을 2mm를 준 다음에 면 분할을 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높이 솟은 삼각형이 면 분할할수록 점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요 두께 값을 준 다음에 면 분할을 하면 요 두께가 2mm에서 점점 얇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좀 많이 10mm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5mm네요. 5mm 정도 두께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면 분할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두께 값이 적용된 부분,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두께 값을 주고 면을 분할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두께 값을 준 것처럼 이렇게 각지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께 값이 들어간 각진 면이 또 표면 분할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둥그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두께가 각지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 두께를 집어넣고 표면 분할을 해서 이 모서리 부분, 가장자리 부분이 둥그렇게 처리가 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뭐부터 먼저 할지를 정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3D 프린팅 할 때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두께 값을 주는 게, 왜냐하면 이 두께 값을 정확하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2mm로 딱 만들어진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후에 सब디비전을 하면 얘가 또 얇아질 경우가 생겨서 3D 프린팅 할 때 너무 얇게 모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thicken을 적용을 해서 두께를 제가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면 더 3D 프린팅 할 때 오류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제는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형태의 넙스 서피스를 만들고요. 삼각형 혹은 사각형 면으로 구성이 된 이러한 면의 넙스 서피스를 만들고 그거를 메쉬로 변환을 해서 표면 분할, 캐트멀 클락 सब디비전 표면 분할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유기적인 형태로 만드는 예제였습니다. 이 सब디비전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위버버드 WB라고 써있는 탭에 가 보시면 sub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표면 분할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것저것 한번 봐서 형태가 어떤 게 내한테 마음에 드는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가장 무난한 게 캐트멀 클락 혹은 뭐 룹,
아니면 셀스핀스키 뭐 이런 요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게 써봐서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